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2의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는데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께서 발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홍 대표님께서는 국내외 주택시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홍 대표님께서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는 현 주택시장 진단과 부동산 정책 재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홍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다시 열어볼 기회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공부를 좀 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개 이코노미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런 통계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좀 더 앞으로 심도 있는, 그리고 곧 발표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약간의 도움이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고요. 이건 KB부동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B부동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일 오래된 데이터고요. 1986년부터 나온 데이터인데다가 제가 그 통계청 품질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게 국가통계로 등록됐던 통계라서 어떻게 보면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해도가 있는 통계라서 이걸 쓰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발표되는 기관에 따라서 상승률의 차이는 존재하니까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최근에 움직였는지를 보는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2년 카드 버블 이후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언제냐? 작년이 20.2%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은 그 전부터 계속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던 거고, 작년에 이렇게 급박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던 가장 직접적 이유는 일단 뭐라 해도 저금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부동산이라는 걸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보금자리론 기준으로 2% 후반까지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3% 후반, 4% 초반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해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2%대 후반까지 오니까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걸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의 급등이겠죠. 임대차 3법이 이제 만 2년이 돼갑니다만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 및 그 임대료 상한을 둠으로써, 상승의 상한을 둠으로써 전세라는 그런 주거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게 되면 4년을 살 수 있고 가격 상승도 5%에 그친다라고 하면 주거라는 임대 구조가 굉장히 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시장 가격의 조정에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데다가, 두 번째는 계약갱신을 쓰는 경우에 자기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있던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로 전세 공급이 줄어듭니다. 왜? 유인이 없죠. 전세를 굳이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세의 거주 매력은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됐던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 이거는 이제 김능희 의원께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미 해주실 거라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0년 내 최고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보여드리자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전국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YTD 기준입니다.
매년 연말 가격을 그 직전 해 가격을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도 왜 그렇게 금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그걸 해야 됐을까? 세 번째는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마찰적인 어떤 코스트들, 이런 것들을 좀 넣지 않았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돼서 3년간 이어지던 전세 가격의 안정이 2020년부터 급박한 상승세로, 그래서 누적해서 한 20%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주거 안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이 가세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려있는 내용이니까요, 한국은행 통계가 가장 신뢰할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1년 반 기간 동안 작년 3분기 그 직전 데이터까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공개를 했으니까요,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마우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의 전세자금 대출 대비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 1년 반 지난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 늘었냐면 48.3% 늘었다. 그냥 이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뒤에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가게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시켜주겠다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게 뭘 유발했냐면 2020년 임대차 3법하고 이게 결합돼 버리니까 이게 바로 갭 투자가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세 공급 감소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이 강력하게 증가했고요. 곧 바로 밑에 보시면 주택 관련 대출의 빨간 박스 제가 친 거 밑에 신용대출 역시 24.3% 늘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 관련 대출의 총 증가나 특히 주담대는 6.6% 늘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랑 신용대출이 각각 48.3%랑 24.3% 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수도권 신도시 지역 1기, 2기 신도시 지역의 그 자금 조달 명세를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비율이 100% 넘어가는 가게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100%가 넘어가는가? 간단하죠. 자, 첫 번째, 5억짜리 집을 사러 가는데 3억 전세를 끼고 산 거죠. 3억이 벌써 레버리지로 잡힙니다. 여기 나머지 2억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신용대출을 받고 여기다가 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그 전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집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정부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LTV 제로를 하면서 대출을 못 받게 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2016, 17, 18, 19에도 내내 부동산 공급은 부족했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건이었는데 갑자기 20년부터 왜 올랐냐? 그래서 21년에 20%나 오른 이유가 뭐냐를 직접적 요인을 찾으면 저금리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임대차 3법 이렇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버렸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가 되겠는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만 이제 가계부채가 곧 기업 부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기업 부채도 줄지 않고 정부 부채도 늘었으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봐도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지금 부채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그나마 괜찮았던 정부 및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정부 부채가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되죠.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올해만 해도 추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부채도 또 이해가 되는 게 248조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채를 만기 연장을 해줬으니까 이것도 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가계부채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한국 가계부채가 연일 GDP 대비 사상 최고 레벨이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면 늘어나는 건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GDP 대비, 명목 GDP 대비해서 비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 급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거리들을 잔뜩 지금 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대단히 높은 부동산 대출 또는 부동산 투자가 시장에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여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응 중에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때 당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시각, 태도들 면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제약을 했을 것입니다. 난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선,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LTV, 국내 은행들의 LTV, 그러니까 론투밸류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담보 인정 비율이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평균 얼마 정도 대출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4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사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값이 여기서 10%, 20% 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텐데 그 충격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발생하는 가계 쪽에서의 소비 충격이 나오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 문제가 나올지언정 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담보를 4억밖에 인정 안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되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출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의 축소, 시장금리의 상승, 대출 여건의 악화 같은 일들이 만에 하나 벌어지는 경우에 누가 다칠 것인가? 대충 보이죠, 그죠? 갭 투자했던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갭 투자하신 분들은 어차피 담보대출 안 되니까 신용대출 쪽에서 이금융권에서 그리고 4인간 대출 그리고 그들이 받으신 전세자금 대출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제자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도 빅스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경기 여건이 나빠지거나 시장금리가 더 급하게 오르거나 또는 대출 여건이 어떤 이유로든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 이제 이 문제들이 터질 텐데 터진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위안 아닌 위안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건전성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상당히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적어도 1금융권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은, 실제로 1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연체율 통계 이런 걸 보면 사상 계절성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올해 2월까지는 사상 최저 레벨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금융기관의 연쇄도산 이런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되게 레버리지도 높고 위험한 쪽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리고 거기가 2020년, 21년에 가격이 급등했고 그 지역들의 특성들은 대략 나오는 거죠. 그죠? 전세를 끼고 산 그런 가격이 급등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특히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쪽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 위주로 해서 문제의 여지들은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은행 위기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이런 정도가 현상 파악, 진단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게 사실은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 지역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원 통계를 쓰고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KB부동산 혹은 실거래가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200 넘은 지 오래됐죠. 근데 이제 200포인트가 뭘 의미하는가? 저 빨간 선 200포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위 가계, 소득 중위 가계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약 5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정도의 부채를 져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맞벌이하는 경우에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직장을 잃거나 휴직하거나 또는 뜻밖의 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거나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연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냥 서울 경기권은 심각한 버블 아니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소득 대비 이자 대비 이보다 심한 버블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보다 심한 버블은 없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작년 연말 데이터예요. 21년 연말 4분기 데이터인데 올해 3분기 데이터가 조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최근 데이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금리가 벌써 2번 인상됐는데 하반기 빅스 때까지 감안하면 연말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한 2% 연말에 가 있거나 2.5% 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대출금리 100bp가 오를 텐데 여기 주택금융공사는 유보금자리론을 쓰니까 지금 3.8, 3.9에서 100bp 더 올라가면 4.8, 4.9가 되는데 집값이 그냥 조정받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놔둔다 하더라도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거의 한 220 정도까지는 올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이 레벨에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론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삼성전자 임금 상승률처럼 9%를 기록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잖아요. 이래저래를 놓고 보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더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좀 미스를 했기에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앞선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패 요인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스텝을 거쳐서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제언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왜 정부가 특히 주택을 팔 기회를 주겠다, 한국에 집은 많다,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2017년 파리 대책 당시에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철학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철학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파트나 부동산은 수익을 내주지 못하는 자산이다, 저기는 버블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게 되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은 종합주가지수에다가 배당 재투자 수익입니다. 배당 재투자 수익을 통한 성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1986년 KB부동산 지수가 처음 작성되던 때부터 주가가 한 18배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 가격에다가 전국 아파트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2000년대 후반부터의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배율을 계산을 해보면 한 60%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주택 가격 배율을 감안한 이자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 아파트에 6억의 전세를 들어갔다고 할 때 그 6억을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그 사람이 6억을 들고 있었다면 시장의 이자율로 자산을 운용했을 때 얻게 되는 기회비용을 집주인에게 준 거죠. 그게 임대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없어서, 왜냐하면 그때 통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근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높다 낮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다? 파란선 주가, 주식에 투자한 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거나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하다. 쉽게 얘기해서 연평균 8에서 9% 성과가 나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2017년에 나온 세계적인 논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870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150년이죠. 고종 집권기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16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 주가와 실질 부동산 수익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금방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죠?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 수익률의 변동이 대단히 격렬하다. 참고로 이것은 10년 평균 데이터입니다. 10년 이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격렬하죠. 반대로 녹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 세계의 실질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가를 감안한 겁니다. 예, 안정적이죠. 그죠? 제가 뭔 말하고 싶으냐? 별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자의 수익이나 기대값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늘 나날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전세 가격이라든가, 또는 한때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전월세 전환율들을 생각해 볼 때 주택 매수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 좋아왔고,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자본시장이 발전한 주요 선진국들은 죄다 비슷하다. 그러면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주식이랑 부동산의 실질적인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7%다. 물가 상승률 3% 정도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연 150년 동안 10% 정도의 성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7%의 연평균 성과가 났던 요인들을 분해해 보니까, 이 논문을 읽으면서 분해해 보니까 대략 한 3.5% 정도는 임대 수익이고 3.5%가 매매 차익.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실질 기준으로 해서 연 3에서 4% 정도의 임대 수익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거고, 이 임대료를 내다 보면 결국 집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걸 집값에 가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야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을 장만하는 즉시 주거 안정이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수식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은 어느 나라나 전 세계 16개 선진국들,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이라는 측면에서 주식보다 절대 여류에 있는 자산이 아닌 우위에 있는 자산이다. 특히 주식의 변동성은 대단히 큰 데 비해서 부동산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점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고 죄악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감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가격이 적정이냐 아니냐, 또는 이 수익률 자체가 역사적인 평균에서 보았을 때 지금 주식 대비 부동산이 더 매력이 있냐 아니냐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 팔기를 주겠다, 집은 버블이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단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조금 약간은 애써 외면한 듯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겠는데, 2019년에 나왔던 정부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가져온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거품 없는 아파트가 여기 있네 라는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만든 만화니까요, 혹시 저한테 저작권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늘 저희들 경제학자들이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기회비용은 어디로 가는가?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디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원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통 재건축이 7년 걸리는데, 빨라야 7년이죠. 7년 걸리는 동안 내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지금 당장 제2의 트라우마제가 되고 있다는 어떤 아파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단히 높은 리스크를 지고 있고, 그 7년 뒤에 집값이 오르냐 빠지냐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기간의 미래를 걸고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분양가 산정 행위에 대해서 택지비와 건축비라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과연 때려잡을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엄밀한 계산이 가능한가? 무위험 이자율도 변하는 판에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여기다가 특히 2017년 파리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 청약 가점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반포의 저 아파트 경우는 당첨되는 순간 67점 가점자들이 당첨되는 순간 12억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들이 펼쳐진 거 아니냐. 또 2019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에도 HUG에 의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가 2017년부터 도입되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주제의 사실이고요.
이처럼 주택 가격에 대한 통제가 나오고 그 주택 가격에 대한 통제 속에서 분양가는 낮춰지고 시세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긴 프리미엄, 시세 차익은 청약 고점 가점자들이 가져가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청약이 대단히 과열되겠죠.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해서 1대 18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택을 새로 공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청무피사라는 말이 신조어가 되는 거죠.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오늘 이 남대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버스를 탔는데 제 집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사이에 반포를 제외하고 타워 크레인을 본 적이 없다. 타워 크레인이 곧 미래의 입주예요. 입주 물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집값을 잡는가? 특히 입주 물량이 나와야 전세를 안정시키는데 전세가 안정돼야 갭 투자가 사라질 텐데 도대체 어디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가? 인천, 대구 이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공급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수요 억제만으로 집을 잡을 수 있는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가 이 그림이죠. 집값이 상승하면 착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미분양이 사라질 것이고 기업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도 면목이 섭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던 분들도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검정색 선,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라오는 시기에 항상 착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갔다가 무슨 이유로든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착공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017, 18, 19, 20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검정색 선,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규 주택 착공이 연 마이너스 20%를 4년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집이 공급되지 않고 새 집이 희소성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지은 지 10년 안쪽에 있는 신축들의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구축이 가만히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제일 아까운 것은 저는 공급 대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이유는 저는 이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 18년 정부 주최 컨퍼런스라든가 또는 여러 모임을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은 공급 과잉이다. 집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사실이죠. 검정색 선은 일본의 생산활동 인구 비중, 그리고 주황색 선은 일본의 실질 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 그림의 끝부분 2012, 13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본의 실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볼 것인가? 생산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일본의 집값은 오르고 있는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이후에 일본의 주택 공급이 좌축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우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이미 6천만 원이 넘었고요. 아무튼 이 차트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일본이 주택 시장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기록했었던 가장 직접적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공급이 인구 1억 인구 대비 매년 공급 물량이 100만 호가 공급된 게 너무 과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주택 공급이 또 대부분 오사카나 또 동경 수도권 일대의 메갈로폴리스에 집중된 게 아니라 지역 지방에 많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결국 어떤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사카나 수도권 그리고 또는 나고야 같은 일자리 중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운데 지방 소멸의 위험들이 지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극화로 봐야지 이걸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은 어떤가? 주황색 선은 위에 있는 주황색 선은 수도권. 수도권의 인구는 2030년 후반 정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부권 같은 경우는 2040년대 초반까지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뜻하냐면 한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정도에까지는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고 반대로 호남, 영남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보일 거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입니다.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인구 감소하는 것만 보지 말고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사는지도 좀 봐달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면적도 한번 생각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빨리 전세 대출을 끕시다. 이게 저의 제언이고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대책을 펼친 다음에 집값의 급등세가 잡힌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상승을 유발한 요인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또는 주택 전세 가격의 상승을 활용한 갭 투자이고, 이 갭 투자 부분을 잡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갭 투자가 또 상대적으로 훨씬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출 규제는 지속돼야 되고, 그 대출 규제의 핵심은 LTV 이런 게 아니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의 가중평균 LTV는 40%가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LTV 자꾸 잡겠다고 그러지 말고 뭘 잡아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용도가 높습니까?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의 신용도가 높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자가를 보유한 사람의 지불 능력, 페이먼트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HUG가 수천억을 대지급 보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수백 채, 수천 채를 갭 투자한 사람들이 퍼질 때마다 그 돈을 누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런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비용은 국민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갭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버블 레벨로 올랐습니다. 자, 이것의 효용을 따져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특히 지금 좋은 찬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전세라는 주거가 2년 연장되면서 4년 주거의 5% 인상이라는 요인 때문에 전세 수요가 높아졌다 그랬는데, 반대로 전세를 공급해 주던 사람들의 공급은 줄었다 그러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갔냐? 월세로 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이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면, 1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면 얼마 받냐 이거죠. 3%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 300만 원, 월 225만 원 정도를 받는 거죠.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금리 대비 전월세 전환율이 드디어 시장금리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월세 공급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전세 공급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인가요? 꼭 전세를 살아야 하면 되나요? 우리 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역사상 최저 레벨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월세를 촉진시키는, 그리고 월세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이게 소득 대비 너무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세액공제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 번에 시정이 필요하지 않냐.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를 빨리 철폐하자라는 것입니다.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0년 8.13 대책 때 나왔던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020년 8.13 대책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27만 호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공공건축이죠.
자, 근데 이게 된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릉 골프장,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갈등만 나왔을 뿐 공공 부문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정책이 돈도 없었던 게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LH 공사 사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창릉이라든가 교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제3기 신도시 지역 혹시 한번 가보시면 거기 토지 보상이 완료되거나 이주가 완료된 지역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지난주에도 창릉이랑 교산 갔다 왔는데 거기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용 나가라고 하던 시절하고 지금은 국민의 민도가 전혀 다른 세상이죠. 따라서 정부 부문에 있어서의 공공택지개발은 물론 정부가 열심히 이걸 촉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라면 민간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 민간이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아까 이야기한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건축비가 막 올라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누구도 이걸 하기 싫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규제를 푸는 수밖에 없고, 특히 법 개정 필요 없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만 조정을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풀 수 있지 않냐. 더 가능하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임대차 3법의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소야대 환경에서는 이건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순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스탑을 걸어라.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빨리 즉각 폐지하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저 빨간 부분이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선거 때 집값이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언제 지자체 선거 때 집값이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GTX A, B, C, D, E, F, G까지 갈 것 같고 우리나라 전국 모든 동네는 전부 KTX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집값이 잡힐까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뭐 여기서는 일단 이야기는 뺐는데, 왜냐하면 이미 시행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완화도 좋지만 만약에 이 정책들의 조합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양도세 중과에다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조합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로 이어질 리스크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타임라인 몇 년까지 어떻게 구체적 계획들을 제시하고, 이전 정부에 했던 8.13 대책이 발표가 되어 있으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시행 못 됐는가에 대한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아마 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시장은 이미 불바다고 말도 못하게 시장에 버블이 심한 상황에서 이 정부가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기보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준비된 대안들을 상황이 변할 때 적기에 내놓는 순발력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며 발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